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28평 아파트에서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33살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올해 안에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아내 소영이는 31살로 중견 건설회사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 2년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었어요. 평일 아침 7시 30분이면 민우의 알람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는 이미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은 지난 3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민우는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느덧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턱선도 아직 또렷했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8시가 되면 둘 다 각자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민우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고 소영이는 버스를 타고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출근했죠. 저녁에는 대개 7시 반쯤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거나 근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신혼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우는 뭔가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예전만큼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때 민우가 회사 얘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주말에 어디 가자고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제잘제잘 떠들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민우의 눈에는 소영이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우가 퇴근할 때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왔는데 요즘에는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짧게 답장이 왔습니다. 집에서도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더니 민우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곤 했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고요. 어느 토요일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민우가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져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소영이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시선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더군요. 민우는 결혼할 때만 해도 둘 다 30대 초반에는 아이를 갖자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영이의 모습은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 자신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민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영이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반년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예전처럼 민우에게 회사 동료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승진했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죠. 심지어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혼자 나갔다 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는 작지만 선명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의심을 품기보다는 단순히 권태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운명적인 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평소보다 조금 늦은 8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식탁 위에는 민우 몫의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소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소영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씻고 와서 밥 먹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소영이는 계속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켜거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민우에게 소영이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민우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거실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민우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농담인가 싶어서 웃으며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하지만 소영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사람과 진짜 사랑에 빠졌고, 이제는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와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소영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나갔어요. 그 남자는 소영이의 고등학교 선배라고 했습니다. 1년 전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고 저녁마다 함께 식사했던 소영이가 1년이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느꼈던 소영이의 변화들이 이제야 모든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던 것도, 늦게 답장하던 것도, 주말에 혼자 나가던 것도 모두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민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영이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민우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소영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년 전부터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던 것인지 자괴감마저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도 민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멍한 상태였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회의 시간에도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우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민우는 점차 냉정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소영이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인터넷을 통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본 결과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가 좋은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그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사무실 안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담당하게 된 탐정은 4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김 탐정은 민우의 사연을 듣고 나서 이런 케이스는 흔한 일이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불륜 조사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 조사비만 300만 원이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민우는 고민 끝에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고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김 탐정의 조언도 일리가 있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한 후 민우는 소영이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스케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소영이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전송됐는데 소영이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소영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둘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소영이와 그 남자가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이에요. 입구에서 들어가는 모습부터 2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김 탐정은 그 남자의 신원도 파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이고 36살이었어요. 소영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혼자였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어요. 마지막 조사 결과까지 받아본 민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영이가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소영이가 털어놓은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불륜 관계였습니다. 김 탐정이 건넨 USB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부터 모텔 출입 장면,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키스 장면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휘둘렸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1년 동안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혹이나 추측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김 탐정이 제공한 추가 조사 자료를 통해 박준호라는 남자의 정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호는 소영이와 같은 인천 소재 고등학교 출신으로 소영이보다 1학년 위 선배였어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둘은 약 6개월간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준호가 대학 진학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던 것으로 파악됐죠.
박준호는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현재 중견 제조업체로 이직했습니다. 부장직에 오른 지는 2년 정도 됐고 연봉은 8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민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죠. 외모도 준수한 편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남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준호가 기혼자라는 점이었어요. 결혼한 지 7년째였고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아내와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현재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였죠. 김 탐정의 말에 따르면 박준호와 소영이의 만남이 그의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민우는 이런 상황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이도 아니고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박준호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는데 소영이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었어요. 김 탐정이 제공한 자료에는 박준호의 이혼 사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아내 측에서 제기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박준호의 외도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소영이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정황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민우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소영이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자신이 알던 소영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진실하고 성실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준호와 소영이의 만남 장소와 빈도였어요. 탐정 조사 결과 둘은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당일치기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민우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박준호가 집 근처까지 와서 소영이와 만났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소영이가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박준호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주말에 혼자 나간다고 했을 때도 박준호와 데이트를 하러 간 것이었거든요. 민우 자신은 아내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소영이는 그 믿음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었어요.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 중에는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소영이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살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소영이 역시 민우와 헤어져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고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민우는 소영이가 진심으로 박준호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바람기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박준호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우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고요. 민우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의미 없게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 민우는 소영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의혹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우는 금요일 저녁을 택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가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 탐정이 제공한 USB와 인쇄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민우가 일찍 들어와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식탁 위의 물건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소영이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소영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주저하며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민우와의 거리를 두려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먼저 소영이에게 지난주에 했던 고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로 1년 전부터 만나온 것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민우가 식탁 위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영이와 박준호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소영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는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모텔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처음에는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발뺌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할 말을 잃어갔어요. 민우는 박준호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이고 현재 제조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며 기혼자이지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박준호가 소영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쯤 되자 소영이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박준호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민우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영이의 태도는 민우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죄송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식이었어요. 박준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소영이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어요.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이 모두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이는 민우에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도 팔아서 반씩 가져가고 예금이나 기타 재산들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마치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정리하는 것처럼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소영이와 함께 살아갈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에 응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는 소영이에게 이혼은 하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영이는 민우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협의 이혼으로 간단히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자신이 당한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소영이와의 대화를 마친 후 민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연차를 내고 서초구에 있는 유명한 이혼 전문 로펌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가정법원 근처에 위치한 이 법무법인은 불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로펌 건물은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고 6층 전체가 이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신청을 하니 곧바로 상담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경숙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혼 사건만 15년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다고 했어요. 민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내가 1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남자와 살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이경숙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경숙 변호사는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부터 모텔 출입 장면, 호텔 주차장에서의 포옹과 키스 장면까지 모든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박준호의 신상 정보와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함께 확인했어요. 검토를 마친 이경숙 변호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모텔과 호텔 출입 장면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불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관계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장면들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이경숙 변호사는 민우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영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였고, 두 번째는 박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었어요.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두 가지 모두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소영이에게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고 싶었고, 박준호에게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경숙 변호사는 민우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의 경우 소영이의 불륜이 명백하므로 민우가 원할 때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륜을 저지른 소영이가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민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어요. 위자료의 경우 현재 민우의 소득 수준과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박준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부장직 연봉이 8천만 원 수준이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준호가 현재 이혼 진행 중이라는 점은 조금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경숙 변호사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 보수 1,000만 원이었고 상간소송은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 보수 500만 원이었어요. 법원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돈 문제보다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소영이와 박준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경숙 변호사는 민우의 의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동시에 지방법원에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소영이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민우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어요.
소영이와 박준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영이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총무팀 동료들 사이에서 소영이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얘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혼 소문 정도였지만 점차 불륜이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소영이는 평소 회사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통했기 때문에 동료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특히 기혼자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실에서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박준호의 회사에서 벌어졌어요. 박준호가 근무하는 제조업체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임직원들 사이의 소식 전파가 빨랐습니다. 누군가가 박준호의 불륜 사실과 상간소송 내용을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어요. 게시물에는 박준호와 소영이가 함께 찍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우리 회사 부장님의 은밀한 불륜 현장이었어요. 내용에는 박준호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출입 장면과 호텔 주차장에서의 포옹 사진들도 함께 공개되어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링크를 공유하며 박준호의 불륜 소식을 퍼뜨렸어요. 평소 진중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박준호였기 때문에 동료들의 실망과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특히 기혼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차가웠어요. 회사 경영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이 외부까지 퍼져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거든요. 더구나 박준호는 부장직으로서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경영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박준호를 불러 상황을 확인했어요. 박준호는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사팀장은 박준호에게 회사 내 풍기문란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소영이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소영이와 박준호의 불륜 사진들을 인쇄해서 회사 게시판에 몰래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총무팀장이 발견하고 즉시 떼어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목격한 상태였어요. 사진 속 소영이의 모습이 선명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이는 회사에서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직속 상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총무팀장은 소영이를 별도로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민폐를 끼쳤다며 강하게 질책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경고하면서 승진이나 인사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박준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준호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풍기문란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어요. 동료 부장들도 박준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부하 직원들도 예전 같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박준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어요.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자진 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직장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셈이었어요. 소영이 역시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과 상관들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결국 박준호와 비슷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둘 다 체면을 구기고 회사를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소영이와 박준호는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호의 이혼 절차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각자의 집에서 숨어 지내듯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준호는 서울 외곽 원룸 하나를 구해서 소영이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박준호는 8천만 원의 연봉을 받던 부장 자리를 그만두었고 소영이 역시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사람 모두 무직 상태가 된 것이었어요. 박준호는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경우 불륜 스캔들로 인한 사직이었기 때문에 이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면접에서 퇴사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도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태였고요. 소영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총무직 경력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이력서상 공백기가 생겨버렸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박준호의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박준호와 소영이의 불륜 사실을 친인척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박준호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실망과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박준호의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박준호를 원망했어요. 소영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우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양가 부모들에게까지 알려졌거든요. 소영이의 부모님은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분노했고 한동안 연락을 끊기도 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들 중 일부는 소영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어요. 원룸에서의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단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소영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소영이 역시 박준호가 자신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한편 민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승소했어요. 소영이로부터는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았고, 박준호로부터는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소영이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어 민우가 아파트와 예금의 60%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꾸준히 운동했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도 즐겼습니다. 그동안 소영이와의 관계에만 매몰되어 소홀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상사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과장 승진도 확정되었고요. 새로운 직책에서 더욱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회적인 활동도 늘려나갔어요.
대학교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괜찮은 여성들과 소개팅을 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해진 후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민우는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반면 소영이와 박준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회적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